네, 우리는 항상 살아오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자, 지나간 과거의 일이 과연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삼국 통일을 할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여기서 제가 수업 첫 시간에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이 과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컴퓨터라는 놈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과연 뭔가? 컴퓨터는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자,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은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그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런 통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 자, 우리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사실 뭐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 없이 그리고 통신이라는 개념 없이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이 와버렸죠. 그러면 과연 이 통신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보통신 개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번 시간에 프로그래밍 일반 이 과목 자체는 비전공자에게는 엄청나게 낯선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만약이라는 말을 앞서 드렸지만 이 컴퓨터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국어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국통일을 고구려가 해서 엄청난 이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했다면 컴퓨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컴퓨터를 순수한 우리말로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 처음 생겼지만 이게 사실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뭐 어떤 기계다 이런 뜻으로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자계산기다 이렇게 얘기를 초창기에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자계산기는 한자어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면 아마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셈을 하는 기계다. 셈틀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셈틀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명령어들이 한국어가 돼 있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제 세 번째 과목으로 공부하게 될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반에서는 language라는 말이 나와요. language, 언어. 쉽게 말해서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기계에게 우리 말로 명령을 내리면 그 기계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그 명령을 수행해내면 좋겠지만 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원어민과 한국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죠? 얘는 한국말로 하고 얘는 영어로 해요. 얘는 한국말을 모르고 얘는 영어를 몰라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가? 첫 번째는 뭡니까? 중간에 뭘 둬요? 진짜 통역을 둬요. 통역. 이게 국어를 할 수 있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통역을 두고 대화를 하는 방법. 그러면 통역 옵션 어떻게 해요? 방법은 얘가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얘가 한국어를 공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느 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애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랑 대화를 해줄까요? 비즈니스 하는데? 안 해주겠죠.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영어 공부에 얽매여 있고 그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미국이 아니라 컴퓨터라고 칠게요. 컴퓨터.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를 해야 돼. 어떻게 해? 통역을 두던가 내가 컴퓨터가 쓰는 언어를 배우던가 둘 중에 하나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이 부분이 컴퓨터의 언어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와 진짜 난 비전공자인데 첫 번째가 뭐 사무자동 시스템, 사무 경영관리 개론도 어렵게 달려왔는데 세 번째 과목 이 프로그래밍 일반으로 컴퓨터의 랭귀지를 공부하라고
미쳤어요? 여기서 포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4과목을 시험을 치죠. 그 첫 번째 과목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가 사무경영관리 개론, 세 번째가 프로그래밍 일반, 지금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보통신 개론, 이 4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긴 하지만 강의를 모두 듣고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득점을 선사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과거 기출문제 반복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4강, 5강 정도에서 본 강의를 끝내드릴 겁니다. 그 속에서 시험 문제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과목에서 제가 이런 말 안 드리잖아요. 프로그래밍 일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20문제 중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리고 18점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래밍 일반 어려워. 난 얘는 포기. 나머지 과목 위주로 공부할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을 수업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4점, 5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알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과목이 이 과목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일반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을 약간 이해하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 번째 화면 프로그래밍 언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첫 번째 화면에서 앞서 제가 개념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고 명시하는 방법.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컴퓨터와 인간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는 기계고 기계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인간은 각 나라 사람마다 모국어를 쓰고 있겠죠.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아마 제 생각엔 곧 올 겁니다. 그 인공지능 알파고 이래서 그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을 뒀는데 결국 그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허리에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마이크, 송신기입니다. 자, 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요만한 기계 같은 거 허리에 차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기계나 다른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크 대고 대화하면 이쪽 스피커에 영어로 그냥 자동 번역돼서 나오는, 우리가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컴퓨터는 그냥 알아듣고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그냥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도 컴퓨터가 알아먹고 일을 척척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인간과 컴퓨터와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기계어입니다. 근데 이 기계어가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딱 보면 진짜 외계인이 하는 말 같아.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컴퓨터의 전문가들이 개발을 했어요. 좀 더 우리 인간에게 가까운 언어가 없을까?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언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이겠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씁니다. 영어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컴퓨터 시간에 갑자기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영어나 우리가 보통 쓰는 인간의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로 해요. 뭐 주어 그러면은 뭐 I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고 he가 될 수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컴퓨터하고만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돼? 동사하고 목적어만 있으면 돼. 어떤 명령을 내린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다. 야, 너 run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A라는 걸 실행시켜라. 뭐 프린트 해라. B라는 걸 프린트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나중에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알고리즘의 순서도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가 20을 집어넣고 그리고 C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다 실행시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은 있죠.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인간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나니까 이 내용은 그나마 어렵지 않죠. 아, 동사 목적어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이 형식의 구조, 누가 미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그 언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인간 중심의 언어, 인간 중심의 언어라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불러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겁니다. 뒤에 고급 언어, 기계어, 저급 언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첫 번째 화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자체가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명령한 대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령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는 거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고급 언어, 우리 인간 중심의 고급 언어의 종류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 언어, 뭐 포트란, 코볼, 뭐 베이직, 파스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자바 뭐 이런 얘기. 그런 언어들이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언어고 그 인간 중심의 언어로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컴공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랭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컴퓨터가 어떤 일을 수행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이 된다. 자,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 기준이 이제 판독성, 장문성, 신뢰성,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를 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기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기계어를 공부를 해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기계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 중심의 언어로 변환시켜서 그 인간 중심의 언어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물론 중간에 컴파일, 그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렇게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컴퓨터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언어, 평가 기준은 판독성이 좋아야 되겠죠. 읽기 쉬워야 되겠죠. 장문성,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타이핑하고 코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야 되겠고 그게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고 비용도 저렴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의 평가 기준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틀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사 한번 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사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컴퓨터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950년 그래봐야 지금까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50년 조금 넘었다고. 조금 넘었다. 50년? 한 60, 7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세대 언어는 기계 어셈블리예요. 이때 당시에 기계 어셈블리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기계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을 해야 기계가 말을 알아먹으니까 2세대로 넘어오면서 고급 언어 개발에 중점을 뒀다. 이 고급 언어는 뭐야? 우리 인간 중심의 언어죠. 인간이 알아먹기 쉽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인간 중심의 언어로 기계한테 말을 하면 기계가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했다? 번역기가 필요했다. 번역기. 우리의 흐름과 똑같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번역기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 제2외국어까지 한 3개 국어, 4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IT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짜 그게 필요 없을 거예요. 얼마나 지나야 될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동 번역기, 인간의 음성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아무리 그 번역기의 그 기기가 좋아도 발음이 좋지 않으면 그 번역기가 내 발음을 알아듣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게 나올 거라고,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언어로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번역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는 내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발음을 또 표준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 연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녀들 키우는 분이 있으시면 물론 외국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우리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피치 능력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절차적인 언어의 기초가 확립이 됐고,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이다, 뭐 비절차적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뒤에서 이번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이 큰 단원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비절차적인 언어가 4세대 등장이고 5세대에 와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자연어까지 등장을 했다. 자,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는 건 중요하겠죠. 뭐 절차적, 비절차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겠죠,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하면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기계어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 이렇게 대화를 서로 못합니다. 방법은 컴퓨터에게 한국어를 배워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계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계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 중심의 고급 언어를 개발하게 된 거죠. 고급 언어. 고급 언어가 뭐다?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C, 뭐 베이직, 자, 이런 언어입니다. 언어의 이름이에요. 자, 이런 언어를 우리 인간이 공부를 해서 이 언어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역시 고급 언어를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에 뭘 뒀다? 번역기를 두었다. 번역기. 이 번역기를 이용해서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개념. 이 개념 이해하시고 들여다보세요. 자, 원시라는 말이 소스입니다. 그죠? S-O-U-R-C, 소스.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래의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목적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번역이 필요하죠. 번역. 자, 영어로 하면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번역. 자,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목적 프로그램 가만히 두면 내가 그 목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로드. 그래서 로드 모듈로 만들어 주는데 그 로드 모듈 만들 때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편집, 연계 편집을 통해서 로드 모듈을 만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게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에 상주를 해야 되겠죠. 그 메모리에 올린다. 적재. 로드 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적재를 시켜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 그림의 순서가 중간에 갈로를 비워놓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을 바꿀 때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컴파일이 필요하고, 자, 목적 프로그램을 로드 모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연계 편집이 필요하고, 로드 모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재라는 로드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용어 볼게요. 자, 목적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나오죠? 번역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원본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번역을 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연계 편집은 링커라고 하는데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로 만든다. 실행 가능한 형태. 실행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게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최후의 실행이 되겠죠. 그 형태를 우리가 링커라고 하고요. 로드 모듈은 목적 모듈의 번지를 지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제 올려준다라는 의미고, 자, 적재는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의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요. 이 말 자체가 주기억 장치의 프로그램을 적재한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을 켜서, 뭐 스마트폰으로 얘기할게요. 스마트폰은 워낙 자주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그 게임을 실행을 시켰어요. 게임을 한참 하다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돼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스마트폰 배터리를 교환해서 스마트폰을 다시 켰어요. 그러면 딱 켜는 순간 아까 내가 하던 그 게임이 그때부터 자동으로 딱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 날아가 버리죠. 다시 실행시켜야 되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그 메모리가 있어. 메모리가 하면 기억장치죠.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존재를 하죠. 주기억장치를 우리는 보통 이제 램이라는 말을 씁니다. 램. 보조기억장치는 그 데스크탑을 의미한다 그러면 보통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하드디스크.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의 이 하드디스크 속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설치가 돼 있거나 또는 뭐 한글, 아래 한글 해서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돼 있어요. 바탕화면에 내가 지금 뭐 엑셀을 실행시키고 싶어서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하드디스크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형태로 엑셀 프로그램을 불러와 줍니다. 누가? CPU가. 불러와서 어디에? 주기억장치인 저 램에다가 상주를 시킵니다. 이 램이라는 기억장치와 하드디스크의 차이점은 전원을 끄면은 이 주기억장치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져요. 이 램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램은 프로그램을 로딩시켜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램 속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드디스크는 프로그램을 그냥 담아놓는 공간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서 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억 공간을 램, 주기억장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책이나 가방 속에 있는 어떤 서류들 이런 것들이 보조기억장치라고 보면 돼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서 내가 읽어봄으로써 주기억장치에 들어가요. 근데 어때요? 내가 잠시 이렇게 잠을 잔다든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내용이 사라지죠. 뭐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주기억장치 내용 다 사라집니다. 전원을 끄면 다 사라져요. 자, 내가 게임을 하겠어. 게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게임의 내용이 주기억장치에 상조가 되죠? 게임을 한참 하다가 전원이 꺼졌다. 그러면 그 게임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컴퓨터를 부팅시켜서 다시 그 게임을 더블 클릭하면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상주시켜서 그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프로그램이다. 저 적재, 로드라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에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올려놔야 내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전원을 끄면 주기억장치 내용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게임을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이 꺼지게 되면 주기억장치 존재하는 내용이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재부팅을 시켜서 다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끄집어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초반부에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지만 좀 재밌게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번역기의 종류 나오죠? 번역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역가의 종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쓰는 기계어로 명령을 내리면 중간에 컴파일이라는 번역기가 필요하더니 그 번역기의 종류가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내용 자체가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하면 다음 좀 번역기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 어셈블리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셈블러. 이 어셈블러입니다. 얘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이 쉽잖아요. 어셈블리어. 이 블리어하고 블러하고는 다릅니다. 어셈블리어는 언어의 이름이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우간다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셈블리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할 때 필요한 그 번역기, 통역가의 이름이 어셈블러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 나오면 틀릴 사람 있습니까?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어셈블러.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나다라에서 1번 어셈블러, 2번 어셈블라, 3번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어셈블러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저급 언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기계어예요. 고급 언어에 속하는 것은 많아요. C, 베이직, 뭐 포트란, 파스칼, 뭐 자바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기계어 저급 언어에 속하는 거는 기계어 말고 어셈블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기서 이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어셈블러라는 거. 요거는 따로 안 외워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러한 고급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가 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만 눈여겨봐 두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고급 컴파일러로 번역할 수 있는 고급 언어의 종류는 포트란, 코볼, PL1, 파스칼 등이 있다.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언어입니다. 자, 인터프리터도 번역가입니다. 통역가입니다. 융통성을 강조했다. 명령 단위별로 번역 즉시 실행을 한다. 기억 장소가 적게 필요하다. 인터랙티브 처리가 가능하다. 베이직이나 리스프 등이 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외우려니까 힘들죠.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컴파일러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잘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이 과목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기억한다면 시험 문제는 거의 20문제 중에 18개에서 맞출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컴파일러의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3개 넣고 이거 1개 넣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외울래요?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뭘 외울래요? 나 이거 외울 거야. 그죠? 베이직과 리스프, 인터프리터. 나머지는 전부 다 컴파일러. 베이직과 리스프, 베이직, 리스프, 인터프리터. 베이직, 리스프, 인터프리터. 지금 나중에 외울 생각하지만 지금 기억만 하세요. 베이직, 리스프, 인터프리터.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번역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인터프리터는 번역과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아까 컴파일러는 어땠어? 번역하고 적재하고 실행하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얘는 그게 필요 없고 번역 즉시 바로 실행하다는 거.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프리터는요. 인터프리터도 고급 언어를 기계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고급 언어를 번역한다는 말에 의해서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동일합니다. 근데 컴파일러는 그 목적 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 있었죠.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번역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언어는 많아요. 요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예요. 인터프리터는 딱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베이직과 리스프. 리스프는 인공지능형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베이직과 리스프다. 자, 제가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관련된 문제도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저급 언어, 지금 번역기 얘기하면서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제가 설명드렸고 저급 언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나오죠. 저급 언어는 크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거 다예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2가지가 있고 기계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예요. 기계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2진수를 이용해요. 2진수만을 사용하여 명령어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기계 중심의 언어고 기계 중심의 언어니까 수행 속도가 빠르죠.
지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계어로 명령되면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인간의 언어, 고급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겠죠. 실행 속도가 빠르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좀 더 어렵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기계어를 완벽하게 큰 공과 출신들이 기계어를 완벽하게 공부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자체가 힘들어요. 어셈블리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로서 기계어의 1대1로 대응된다. 그러니까 어셈블리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다니까 지금 저급 언어에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구분했지만 사실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라고 보시면 돼요. 1대1로 대응되는 언어로서 저급 언어로서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자, 질문.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이 뭐다? 어셈블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자, 이어서 고급 언어 나옵니다. 포트란, 코볼, 리스프 나오는데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 포트란, 코볼, 리스프 요즘 누가 씁니까? 지금 현재 컴공과의 대학교에 가면 랭귀지 수업은 대부분 C 언어를 수업을 해요. 우리도 이번 시간에 C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과목에서 C 언어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C라는 언어가 있어요. C. 여기서 파생되는 언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C++, 그죠? C#, 이런 거. 그리고 자바. 모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의 모태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머지 언어를 공부하는데 되게 쉬워져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뒤늦었지만 나는 프로그래머가 한번 돼보고 싶다면은 C 언어부터 이제 기본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언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태가 되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데, 포트란, 코볼, 리스프는 이제 과거에 이제 초창기에 많이 썼죠. 여기서 말하는 초창기라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언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컴공과 교수님 자리에 다들 계시겠죠. 그 교수님들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익숙하신 교수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포트란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트란은 요거 과학기술용으로 사용이 됐다. 과학기술용으로 개발된 언어고요. 코볼은 사무처리용으로 개발된 언어고, 리스프는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됐다. 요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파생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풀이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포트란 과학기술용, 코볼 사무처리용, 리스프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스노우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라는 것도 있고, C 언어 나오죠? C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이라는 것은 스트림 연산에 사용된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연산이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베이직은 대화형 언어고 명령어의 종류가 적고 문법이 간단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베이직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GW 베이직이라고 해서 문번호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넣고 명령어 쭉 써서 이렇게 실행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컴퓨터의 OS가 이때는 이제 도스 운영체제에서 이걸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툴을 하나 만들었죠. 그걸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나 또 비주얼 C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베이직보다는 이제 C 언어로 많이 넘어온 상태고, 기초를 배운다 하더라도 C 언어부터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 언어의 모태가 되는 거니까 참고로 말해두세요.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대화형이고 초보자용이다라는 거. 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C 언어,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이 둘 다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고요. 컴파일 언어가 뭡니까?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컴파일 언어라고 하죠. 이식성이 높다. 이동하기가 편하다. 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거를 다른데 응용하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고요.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C 언어의 특징. 요거는 별표 하나에 두고 자세히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C 언어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C 언어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외우라 소리는 안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줍니다. 하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니까. 그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5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상화. 추상화에 대한 개념은
일단 읽어보죠. 자,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숨기는 정보 은닉 기법의 하나로서 어떤 정보를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만이 알고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객체들에게는 정보에 대해 개념적인 내용만 알려주는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 스마트폰 하는 그 게임이 누가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죠. 그 게임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그 회사의 프로그래머들이 그 게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 게임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게임을 합니까? 게임을 막 하면서 아, 이 프로그램은 이런 원리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눌러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여다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지? 나는 열심히 쓰기만 하면 돼. 추상화의 개념. 프로그램의 언어의 가독성, 작성의 용이성, 신뢰성, 기계 독립성을 위해서, 독립성을 이해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됐던 게 추상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추상화의 특징은 자료와 수행될 연산을 함께 정의할 수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외부 프로그램과 함수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관찰하기보다는 무엇이라는 블랙박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숨어서 이 프로그램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무엇이라는 개념, 내가 뭘 만들까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지만 어떻게 만들 거라는 개념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보 은닉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상화의 개념 역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추상화라는 말 자체만 들어봤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는데 사실 뭐 이번 강의가 세 번째 1강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세 번째 단원의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설계와 구현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지금 복습 조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는 기계야. 나는 인간이야. 기계와 인간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추후에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기계한테 내가 어떤 명령을 말하면 기계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계가 나한테 말을 하면 나도 못 알아들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어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기계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언어인 포트란이라는 또는 C라는 언어, 그 언어로 내가 말을 해서 기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계가 못 알아듣죠.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런 형태로 우리 인간과 기계와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라는 과목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뿐이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참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쓸 때마다 에러가 나고 잘 안 돼.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 기능을 더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보처리 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 또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 속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념과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오늘날은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드웨어의 개발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근데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는 늦어요.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대학생들 중에 잘 없어요. 그 컴퓨터 관련 우리 컴공과 학생들이
미래 직업으로 나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하는 학생 수가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돈도 안 들고 고생만 하고 맨날 야근하고 맨날 코딩만 하고 뭐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컴공과 학생들은 코딩을 위해서 태어났다. 4년 내내 공부하면서 C 언어 붙들고 코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좀 폐쇄적이 되기도 하고 좀 소통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는 항상 늦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그 초, 중, 고등학교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키자 이런 그 제도도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를 공부를 하고 수학을 공부를 하듯이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IT 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컴공과 출신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환영할 일이죠.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 진학에서 나는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훨씬 더 빨라진다면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개념 시간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일반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